서해바다의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닷속이 사막화돼 버리는 갯녹음 현상 외에도 진짜 사막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중국에서 불어닥치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사막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 시기의 황사바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오히려 한반도에 질 좋은 황토를 만들어 윤택한 농사를 짓게 하는 데 도움이 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황사는 오히려 한반도의 사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면적은 매년 넓어지고 있고 고비 사막 뿐 아니라 한반도 머리에 해당하는 만주평원도 사막화가 진행돼서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약 10% 정도가 만주지방에서 불어닥치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막화 현상이 한반도 서부 해안 지역을 엄습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자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해바다는 예로부터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갯벌로 인해 한반도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바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깊이까지 낮아서 간척을 하게 될 경우 국토의 면적까지 넓어지게 돼서 서해바다는 한국인들의 축복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해바다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한국의 서해바다에는 사막 지형이 있습니다. 해안사구라고 하는 해변의 모래가 넓어져서 사막처럼 바뀌어버리는 지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서해바다의 태안반도의 신두리 해안사구가 있고 또 서해의 대청도에도 거대한 해안사구가 마치 사막처럼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면적도 마치 사막처럼 넓어지는 모습을 보여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막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서해바다 해안 지역들이 광범위한 사막지대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한국 서해바다의 사막화의 원인 중에는 핀 현상이 있습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바뀌면서 한반도 서해바다에는 고온 건조 기후대로 바뀌는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인 대구 특수형 기후보다 최근에는 서해안 지역의 여름철 기온이 더 높아지고 있고 바닷가와 인접해 있음에도 건조한 기후가 유지되면서 서해안의 사막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 지역뿐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북한에는 산림지대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다가 난방연료로 사용하면서 고비 사막 만주 그 다음은 북한의 서부 해안지대 가 사막 건조지대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국제적 십자사를 비롯한 국제기관에서도 북한의 사막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남한 지역까지 넘어오게 될 경우 한국 서부 해안 지역 이 사막화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는 강수량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농작물의 간무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간척사업, 신시가지 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인해서 지하수의 고갈, 담수 저수량의 저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일의 사막지대가 있는 충남 서부 해안지대의 사막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강수량 저조로 인해서 담수량을 확보하지 못해 인근의 농업지대에 댈 물이 고갈되고 있고 또 충남 서부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공업용 수조달까지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물이 부족한 충남 지역의 물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대청댐에서 물을 조달해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충남 서부 해안지대의 물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추진해온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서해의 일부 지역에 방조제를 쌓고 저수지 안에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어 놓는 사업입니다. 거대한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서해에 방조제를 쌓아 만든 거대 호수인 시와호의 담수화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시와호가 담수화에 성공했었더라면 한반도 최대 규모의 담수호가 됐을 뻔했으나 지속적인 주변 공업지대의 폐수 유입과 농업수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면서 담수화를 포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방조제를 건설한 삽교호의 경우에는 담수화 사업에 성공하여 한국 최대의 담수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와호처럼 삽교호의 경우에도 수질오염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농업용수나 공업용 수로의 사용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성문호와 화성호 역시 주변 산업단지와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을 만한 담수호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막아 만든 염호수를 민물호수로 바꾸게 되면 주변
지역에 막대한량의 담수를 공급할 수 있어서 앞으로 점차 주목받는 사업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바닷물을 막아 만든 호수를 민물로 바꾸는 작업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깨끗한 담수의 유입과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잘 활용하면 서해에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 최대 규모 민물호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해수담수화 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 권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되는 수돗물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 만들어낸 해수담수 플랜트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메말라가는 서해안 지역 역시 여러 담수호수뿐 아니라 해수담 수화 기술을 통해서 지역 내 갈증 해소 방안이 병행될 경우 서해안 지역의 사막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수담 수화의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소형 원자로의 개발, 핵융합에너지 기술이 확보될 경우 해수담 수화의 부담이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아도는 전기에너지를 해수담 수화 기술에 이용하게 되면 막대한 저수량의 담수호를 서해 바다 해안 곳곳에 만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담수호수를 한국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새로 간척된 간척지와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여러 개의 나무 수종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연분기가 있는 간척지의 대규모 숲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 진행되는 새만금의 경우에도 사막화 문제가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를 매립한 지역은 아직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모래가 쌓여 북서풍이 불게 될 경우 인근 지역에 모래가 날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소금기와 모래가 같이 날아드는 바람에 인근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애써 녹화에 성공한 산림지대까지 황폐화될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나무 품종인 연분이 있어도 잘 자라는 나무 품종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새만금 간척지에 거대한 숲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막화 우려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북한, 만주, 내몰골 지방까지 확대 접목하게 될 경우에는 점점 사막화되어가는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은 사실상의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림 기술과 치수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량의 담수를 저장할 수 있는 국토로 반세기 만에 리모델링을 성공했습니다. 이에 세계 산림학회뿐 아니라 관련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은 지구의 영웅들이다. 한국의 산림 녹화는 기적이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급속한 서해안 지역의 개발과 간척 사업, 무엇보다 중국에서 불어닥치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한국 서해안의 사막화를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과거 반세기 동안 일어났던 대한민국 국토의 기적을 다시 일궈낼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방 국가들은 이제 독일이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가 됐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우러스의 주가가 오를수록 그에 못지않은 정확한 명중력을 가진 한국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당당하게 KTSSM 200km 이상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영상을 공개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미사일 강국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려온 중국의 미사일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홍콩 매체들은 중국이 자랑하는 둥펑 27이 이미 4년 전부터 운용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둥펑 27은 미군의 모든 아시아 태평양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다가 올해 초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기밀문서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올해 둥펑 27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2분간 1300마일을 날았고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 비장의 무기를 너무 일찍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비밀리에 운용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비밀리라는 점입니다. 정말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모든 측면에서 비밀리에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미사일이 그들의 주장처럼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굳이 비밀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미사일이 존재하긴 하지만 성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미사일 성능 테스트를 공개할 때 한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타이완 매체들이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흰색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상의 미 해군 항공모함이고 구조물에 뚫린 구멍은 중국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타이완 매체들은 여기에 사용된 미사일이 중국 해군의 대함 탄도미사일 등펑21D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진은 둥펑21D의 실전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워게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에도 둥펑21D를 언제 몇 발 쏘았고 얼마나 멀리서 발사했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성능 조작은 유명합니다. 중국은 하다하다 전투기마저 짝퉁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6년 두바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야심작이라며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 사건입니다. 이 전투기는 겉모양과 기본 설계가 F-35와 너무 유사해 중국이 F-35를 그대로 베꼈다는 비난이 쇄도했는데요. 외신들은 지난 2009년 중국 해커들이 F-35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 대한 해킹을 통해 F-35기의 설계도를 훔쳐 그대로 제작한 것이 중국의 FC-31이라며 그저 짝퉁과 다름없다고. 또 하나 중국에는 우리 공군의 T-52나 FA-50과 같은 고등훈련기인 L-15 팔콘, 러시아제 엔진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WS-11 쌍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쌍발 엔진 초음속 제트기인데요. 이건 역시 중국이 만들어낸 짝퉁으로 분류됩니다. 외형을 보면 엔진과 송풍구 배치나 기수 형상과 캐노피, 날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설계 자체는 러시아 야코브 F사의 야크 130이지만 형상 자체는 이탈리아 아에로미키사의 M346을 카피했다고 분석됩니다. 성능 역시 짝퉁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짝퉁 무기를 만들고 실제 성능은 감추는 전략을 사용해오던 중국의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얼마 전 중국의 미사일 개발 기밀이 모두 적힌 보고서가 미국에 유출돼 커다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먼저 중국이 허세를 부리며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던 로켓군의 실체가 드러났고, 미국의 보고서를 유출한 게 누구인지 대규모 숙청이 이어지면서 로켓군 내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이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중화권을 뜨겁게 달궜던 중국 로켓군 대숙청설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건군절을 하루 앞둔 7월 31일 신임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발표되자 전임 사령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후임이 누구인지를 보면 대략 숙청설의 진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체포설이 나돌던 리위차오 전 사령관은 공식 교체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돌던 우거와 부사령관의 사망 부고도 공식 발표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대숙청이 군납 비리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서방 국가들은 느닷없이 벌어진 대숙청의 이유가 부패라는 걸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내 숙청 사건의 대부분이 부패로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임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회 해 공군 출신을 앉혔습니다. 로켓군 출신은 믿지 못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겁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로켓, 전략미사일 등에 의숙하지 않은 이들이 과연 제대로 로켓군을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로켓군 고위 장성들은 정치와 무관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이 많습니다. 숙청의 실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로 임명된 로켓군 지휘관들의 면면을 보면 결과적으로 능력보다는 그저 시진핑 주석의 말을 잘 듣는 인물들입니다. 측근 인사가 시 주석으로서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베테랑 지휘관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기술이 생명인 로켓군의 전력이 약화되고 중국군의 대만 침공 준비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군의 또 하나의 악재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미사일의 수준입니다. 로켓군은 대만 침공 시 미사일을 쏟아부어 미 항모전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일종의 선봉 부대입니다. 따라서 로켓군이 갖추고 있는 미사일 능력이 곧 중국 방어 능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철저히 베일에 가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이 저질렀던 참사를 통해 그 명중률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1996년 2월 14일 중국 스촨성에 있는 시창 우주센터 근처에서 우주발사체 창정3B가 마을에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창정3B는 상업용 인공위성인 인텔셋 708호 위성을 정지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발사한 우주발사체였지만 발사한 지 불과 몇 초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경로를 이탈하였고
그대로 민가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 보도자는 사상자가 200터부터 500명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중국 당국은 발사 전 주민을 대피시켰다고 발표하면서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고 중국 언론들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이 피해 지역을 보여주며 보도하기 마련인데 피해 지역을 비추는 화면은 일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순간을 지켜본 과학자들은 수백여 명이 숨졌을지도 모른다고 CNN에 제보해왔고 당시 인근 지역을 방문한 이스라엘 사업가가 비디오 카메라로 로켓이 떨어진 마을을 찍은 영상에는 마치 전쟁으로 인한 폭격을 맞은 듯 마을이 쑥대밭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십 구의 시신을 봤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발사 전에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며 수백 명 사망설은 서방 언론의 일방적인 발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는 민가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은 바닷가인 플로리다 해안에 로켓 발사기지를 따로 만들었고 중국도 최초로 건설한 주취한 우주기지는 거주민이 없는 내몽골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일어난 스촨성 시창우주기지는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었을 때 당시 중국은 소련과의 국경 분쟁 이후 소련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국가 중요 시설을 국경선에서 거리가 먼 내륙지대로 급하게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각종 무기공장, 과학기술연구기지 등이 스촨성의 졸속으로 건설됐는데 시창우주기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안전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건설 당시의 국제 정황이 그랬다지만 이 역시 중국의 안전 불감증이 일으킨 사고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통 우주기지는 적도와 가까울수록 유리한데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하이난섬이나 그 인근 지역, 상하이, 푸젠성, 저장성 등에 만들어서 동쪽으로 발사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곳으로 갔어야 했지만 중국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촨성의 우주 발사기지를 졸속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고는 중국의 처참한 발사 실력과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우주기술을 미루어 볼 때 로켓군의 수준 역시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중국은 얼마 전에도 둥펑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장면만 공개했을 뿐 명중시키는 장면은 공개하지 않아 적중률에 대한 의심을 낳았습니다. 1년 전 중국군은 대만 해역에 등평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을 포위한 고강도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대만 북부와 동부, 남부 해역에 탄도미사일 등평 15, 11발을 발사했습니다. 둥펑 15는 이동식 탄도미사일로 1단 고체 연료 미사일로서 지름 1m, 길이 9.1m, 탄두 중량 500터부터 750kg, 발사 중량 6.2T인 미사일입니다. 핵탄두와 일반 고폭탄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목표물이 모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동원된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명중시키면 자신있게 이런 장면을 공개하기 마련인데 명중시키는 장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 이 관역을 연달아 명중시키는 더블 홀인원에 성공해 주변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의 태도는 한국이 미사일의 품질 인증 사격시험 영상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처럼 더블 홀인원을 시킬 자신이 없으면 미사일 발사라는 위험천만한 불꽃놀이는 중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3년임을 비롯해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됐는데요. 그런데 본 행사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전 세계 외교부의 비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대회의 결과를 본 미국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역시 이 위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중국이 폴란드의 한국행을 가로막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폴란드로 수출될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출고식에 참여하고 천물을 비롯한 추가적인 무기 구입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부총리를 비롯한 21명으로 구성된 폴란드 방산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로 방한이 취소되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에서 폴란드 전용기가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선 것인데요. 항공기가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해야 할 경우 중간 기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결국 마리우시 장관의 한국행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의 현재 사용 가능한 전용기로는 왕복 시간이 많이 걸려 방한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예정되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은 화상회담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출고식은 당초 계획과 달리 마리우시 장관 일행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러 행보를 밟고 있는 폴란드의 군사력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의 견제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항공기가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게 영공 통과 거부당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중국이 한국행을 가로막자 보란듯이 새로운 무기 구입 계약을 공식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다연장 로켓 K239 천무 288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500대를 구매한 폴란드에서 천무까지 구매하고 나선 것인데요. 최근 하이마스를 생산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에서 긴급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 하이마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생산량으로는 폴란드에서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록히드 마틴의 CEO 제임스 타이클레는 6,500만 달러를 투자해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607기에서 967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폴란드는 2023년까지 300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것이죠. 이번 사태로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중국에서 안이 꼽게 보고 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릴 만큼 군수 생산에 있어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만을 넘어 아시아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중국에 있어 목에 걸린 가시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 열린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며 하나의 중국을 다시 한번 천명한 지금 아시아 정세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진핑의 3연임은 익히 예상되었던 일이었지만 당대회에서 벌어진 중국의 권력구조 개편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시진핑의 재연임 소식을 보도하며 시진핑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변화로 중국은 인통치 시대에 돌입했다. 중국이 사실상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체 게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들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권력구조가 존재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주석을 비롯해 총리, 상무위원장 등 7인이 상무위원이 주도하고 있는 구조로 이 7인이 상무위원을 시진핑의 태자당, 리커창이 공청단, 장쩌민의 상하이빵, 공산당 내부의 세 개의 계파가 나누어 가지며 그들 나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였습니다. 태자당의 수장인 시진핑이 서열 1위 주석을 맡은 대신 리커창이 서열 2위의 총리, 나머지 세 자리를 태자당과 시진핑 측근이 차지하고 공청단, 상하이방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태자당이 다른 계파를 압도할 정도로 세를 불려나가며 사실상 시진핑에 의한 독재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에 당대회로 새롭게 공개된 7인이 상무위원 구성인데요. 공청당과 상하이방의 한 자리씩은 줄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7인이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의 측근으로 구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청단의 수장이자 중국 서열 2위였던 리커창이 퇴진이 결정되고 차기 총리로 예상되었 후순화 부총리마저 상무위원에 들지 못하며 공청단은 사실상 몰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시진핑에 의한 완전한 1인 집권체제가 완성되어 사실상 북한과 다를 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당대회 당시 포착된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공청단의 정신적 지주이자 오늘날 중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대회 폐막식 도중 끌려나간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장했다고 발표되었지만 누가 보아도 억지로 끌려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고 이후 후진타오가 끌려나가는 영상이 중국 인터넷상에서 검열당하고 있어
공청단의 몰락과 함께 후진타오 역시 숙청당하는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타오의 강제 퇴장에 연상되는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고모부로 잘 알려진 장성택의 숙청인데요. 김일성의 장녀 김경희의 남편으로 북한 권력의 2인자였던 장성택은 새롭게 북한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은에게 있어 눈에 가시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2013년 12월 8일 북한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장성택 해임안이 체결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장성택이 군인들의 손에 끌려나가는 장면이 공개되었었죠.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었죠. 이번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당대회 도중 끌려나간 것도 이 사건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진핑이 북한을 벤치마킹하며 김정은과 같은 완전한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시진핑은 다시금 하나의 중국을 표명하며 대만을 합병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도 감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요. 시진핑의 연임이 이루어진 20회 공산당 대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중국의 통일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향해 가고 있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미국은 시진핑의 이러한 선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 정보부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략이 당장 올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경고한 적이 있었기에 단순한 추측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중국 인민군이 대만 공격을 염두에 둔 훈련을 진행하며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부장관 토니 블링컨은 지난 16일 중국은 대만과의 현상 유지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통일을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미 해군 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는 중국의 대만 침략을 2022년 혹은 2023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안에 대만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 CIA를 비롯한 미 고위층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중국 건군 100주년인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마이클 길데이 참모총장은 2023년 이내로 중국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맞서 미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 대해 묻자 미 해군은 오늘 밤 전투 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장 오늘 사태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시진핑의 1인 통치체제가 중국 물론 세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사례처럼 1인 통치는 전쟁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정치학과 이한총 교수는 시진핑의 통제력 강화는 중국과 다른 강대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한국 역시 이러한 정치적 파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한국행을 가로막은 것도 더 이상 한국의 확장세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례를 전부 무시하고 이루어진 시진핑의 사면임과 상무위원 구성으로 공산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관영 매체들의 대대적인 찬사에도 시진핑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반열에 오를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중국의 솔직한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5년 내로 경제나 외교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시진핑의 사연임은 힘들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로든 군사적으로는 각국 정보부들은 긴장 속에서 시진핑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함께 한반도를 침략했던 시기도 마오쩌둥의 1인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던 점을